질문 하나 할게요. 들리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 위주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서 뭐 위험했던 적이나, 아니면 뭐 인상 깊었던 점, 뭐 그런 얘기를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험했던 적이 사실 위험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이었던 16학번 유동우 그 대장이 저희가 힐링 트라파라는 곳을 등반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강을 하는데 하강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제 실수가 좀 컸었는데 그 좀 안전을 좀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자생이 있어서 네, 하강하다 마지막 이제 한번 하강을 남겨두고 한 지상에서 한 20m 정도 제일 높이에서 이제 추락을 해서 쇄골이 이제 골절되고 오른손 이제 손목이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 제가 항상 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등반을 다니면서 사실 해외에 나가서 사고가 났던 적은 많지가 않았는데 없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사고가 한번 나보니까 참 뭐 안전을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해외에서 등반을 하게 되면 등반을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이런 우리의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같이 있었던 17학번 김현준 이제 후배가 그, 좀 위급한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한데도 잘 이제 구조 요청을 잘 하고 이렇게 구조대와 이제 민간 구조대랑 잘 협력을 해가지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외 등반할 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유부샬라를 등반하는 이제 클럽 샤머니 이제 선배님들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인상이 깊었었고요. 그 리오칸 등반은 아니지만 이제 트레킹으로 동계 트레킹으로 트월킹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라이언킹에 나오는 그 혓바닥처럼 커다랗게 허공으로 솟아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그런 곳에 이제 트레킹을 하거나 노르웨이가 참 자연이 잘 돼 있는 곳이 많아서 꼭 공간이 아니더라도 여행이나 트레킹으로도 갈 곳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노르웨이는 등반 시즌이 보통 언제쯤이 가장 좋은지 또 우리 그리고 추울 때랑 빈길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시즌 비용도 노르웨이 저도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정말 비싸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중에 가장 비싼 동네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노르웨이가 GDP가 높고 경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비용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해서 저희는 이제 차를 렌트를 하지 않고 숙소도 잡지 않고 여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아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 하면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아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한 달 있으면서 비행기값 포함해서 한 160에서 170 그 정도가 들었고요. 매식이나 가공식품을 좀 자제하고 좀 비싸도 취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같은 경우에 19년도 초에 평년과 다르게 좀 많이 이상 고온이었어서 그 리우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빙벽들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현지에 가서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뭐 아예 이제 등반을 못한 날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 저희가 갔을 때 기상 이제 아까 제가 기록을 한번 다시 살펴보니까 한 저희가 가했던 날들의 한 50% 정도가 영하 2도에서 한 0도 사이의 온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영상인 경우도 한 10%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도보다 낮은 경우는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온이 하루의 최저 기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사실상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낮 시간에는 영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봤을 땐 빙질이 좀 많이 안 좋고 낙수가 많았었는데 이제 제가 2020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한 해 후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빙질이 꽤 괜찮았던 것으로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사진만으로 보고 빙질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갔을 때로 판단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지대에 있는 등반지들은 마을에 있는 등반지는 좀 낙수가 심했지만 고지대는 꽤나 이제 강빙이었고 네. 한 고도가 마을보다 한 1000m 높았으니까 한 1300에서 1500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슷한 이제 위도대에 있는 세테스달이나 아니면 햄세달 그 정도 이제 등반지들은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정말 설명이 알뜰하게 됐는지 갔다 왔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저기 뭐지? 뭐 맥주에 그냥 저기 맥주 2개 피자 하나 먹으니까 10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근데 정말 100 얼마에 맞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학생들 그 야영하면서 그래도 야영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참 대단하게 잘 갔다 왔네. 맞습니다. 1인당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60만 원에서 170만 원? 비행기 값 포함. 네, 맞습니다. 그 비행기 값이 한 80만 원 정도 했고요. 네. 환승을 80만 많이 원 정도가 비행기 값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동하는 게 렌트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게 좀 용이한가요? 이제 뭐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하는 게 사실 불편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불가능한 곳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희도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이제 대중교통만 이용을 했었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클럽 샤머니 선배님들이 이제 렌트카를 하나 끌고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차량을 좀 얻어서 타고 했었고요. 근데 차량이 없어도 등반을 하는 데는 조금 이제 등반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되지만은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또 저기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김진석 군 뒤에 배경이 오로라인데 그 오로라는 좀 많이 봤어요. 저희가 오로라를 사실 보려고 네. 노르웨이 거의 직구에 있는 트롬소까지 올랐다 왔는데도 오로라를 아쉽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라가 이게 예보상으로는 오로라가 떴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날이 흐린 경우가 많아서 구름에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 리우칸을 가기 위해서 했던 훈련이나 혹은 앞으로 해외 원정을 가기 위한 그 후배들이나 선배들에게 해줄 조언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리우칸을 가기 위한 훈련을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인원들은 시간이 많이 되는 인원들은 그 빙벽도 많이 다니고 아니면 이제 인공암장에서 드라이틀링도 하고 하면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대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장기 야영을 하다 보니까
기초 체력 위주로 이제 훈련을 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등을 사야 되는 인원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빙벽 등반 플러스로 이제 드라이틀링을 훈련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야영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도 재학생 때는 사실 거의 모든 제가 갔던 5번의 원정을 전부 다 야영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특히.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야영을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제 전국토가 야영 합법이니까 좋긴 좋으면서도 이제 낮이 너무 짧아서 너무 보기 들어서 낮이 엄청 짧습니다. 한 완벽하게 낮에 해가 떠있는 시간이 한 6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등반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니까 노르웨이를 이제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제 후배들은 아마도 이제 대학 사고 애들일 테니까 이제 저처럼 뭐 야영을 고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노르웨이는 절대 야영으로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정말 너무 아파서 등반보다 허리 아픈 게 더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등반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빙벽 등반은 빙벽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사고 난 거에 대한 뭔가 경위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뭐 다음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같은 거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어폰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아서 화면 이거 입에다 좀 대고 말하느라 화면은 좀 안 들리는데 목소리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킬링 트라파라는 워터아이스 3급짜리 한 4피치 정도 되는 루트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루트가 이제 등반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끝났었는데, 그 당시 이제 1학년 이제 신입생들은 먼저 한국에 돌아가고, 이제 남은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셋이서 등반을 하고 하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하강을 했는데요. 루트를 하강하면서 총 3번을 끊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을 두 번째 하강에서 잘 안 들리시나요? 이어폰을 다시 꼈는데 그냥 다시 입에다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폰을 다시 꼈는데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강에서 제가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고, 사고가 났던 친구가 체중이 좀 많이 저보다 한참 적게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비를 훨씬 많이 차고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거의 맨몸인 상태였고 해서 하강 중에 좀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제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이제 하강 횟수를 줄이려고 좀 많이 길게 하강을 하다가 이제 앵커 포인트를 좀 멀리 잡는 바람에 자일의 신장률 차이로 인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한 5m 정도 남아 있었던 자일이 이제 제가 하강할 때 기준으로 한 5m 정도 남아 있었던 자일이 그 친구가 하강할 때 살짝 모자라면서 이제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락을 지상으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완경사 빙벽을 따라서 좀 굴러서 추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빙벽 아래로 이어지는 비탈면이 좀 경사가 세서 그 비탈을 따라서 좀 굴러가서 왼쪽 쇄골 골절, 오른손 손목에 금이 갔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그렇고, 이제 거기 이후로 이제 류칸에 있는 구조대에 연락을 하고 민간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헬기로 후송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네. 근데 그 사고 이후에 그 하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하강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걸 지키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가 같거든요. 그걸 이제
동료들하고 해결했어요. 다 그 하강 시스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배웠어요. 근데 그 저희가 뭐 음, 완전한 해결을 했다고는 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저희도 이제 저희 대원이자 대장인 친구가 사고를 당했었고 해서 다시는 이제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들을 잘 지키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강 시에는 이제 끝자에 이제 매듭 처리를 해서 혹시나 뭐 자일이 짧다던가 하는 경우에 나도 이제 백업으로 추락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저희끼리 어느 상황에서도 무조건 국내에서 이제 암벽 등반을 하더라도 매번 가는 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제 룰을 정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재학생들 사이에서 잘 지켜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하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 하강 수를 줄이겠다는 그런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차라리 이제 좀 자유를 더 여유 있게 남기고 차라리 하강을 한 번 더 하자는 그런 네,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많은 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은 멀티피치 여러 번 이렇게 하강할 때는 꼭 처음 내려온 사람이 로프를 항상 묶어서 앵커 지점에다 고정을 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끝줄을 스토퍼 매듭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항상 로프를 묶어가지고 앵커 지점에다 고정시켜 놓으면 혹시라도 위에 앵커가 터졌을 때 로프가 완전히 이탈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피치 하강할 때는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알파인 등반을 하러 가거나 뭐 그렇게 하면 여러 피치를 하강하면 항상 먼저 내려가면 로프를 항상 앵커 지점에다 고정을 시키는 그걸 습관을 들여요. 예.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후배님들이 모르거나 이제 대부분 그렇게 잘 안 그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부산에 갔을 때 위에 앵커가 파괴되면서 로프를 가지고 추락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백업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도 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강 사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앵커가 터지는 경우에도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학생 친구들한테도 꼭 전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한번 알리고 한번 이제 저희도 실전에 한번 적용을 해봐서 네,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다친 분은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그 다친 친구가 그 쇄골 쪽에 철심을 박았었는데 이제 철심 박은 지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사실 지금은 등반을 다시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사실 다치기 전보다 지금 다친 후가 실력이 훨씬 많이 늘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 사고 나고 그러면은 현지에서 병원 가고 이런 것들 뭐 비용 같은 거 처리를 혹시 뭐 보험 같은 거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 구조 헬기 비용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헬기 구조 비용은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비용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후청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후청구를 병원 측에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등반 갈 때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갔었으니까 뭐 이제 보험 처리에 필요하다는 서류들을 병원에서 다 떼서 왔었는데 딱히 뭐 청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 와서 추가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들어간 비용 외에는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후송이나 병원 치료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간 게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북유럽 국가가 좋은 복지가 나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질문 있습니다. 아주 발표 잘 들었고, 이 재학생들이 말하자면 모아서 재학생들끼리 원정 가고 그런 식인데, 사는 전 세계에 많고 등반할 때는 많은데, 종류도 많은데, 왜 그런 쪽으로 결국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18년도에 일단 캐나다 밴프에 빙벽 등반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등반지를 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 구글링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색해서 찾는 그런 게 이제 익숙한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근데 잘 알려진 뭐 등반 가이드북 찾아보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곳이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이제 한국에 뭔가 이제 설악산 쪽도 그렇고 수량도 적고 얼음도 잘 안 얼고 이래서 약간 빙벽 등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지가 없나라는 조사를 하다가 이제 세계에서 뭐 가장 유명한 빙벽 등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검색을 했는데 이제 뭐 캐나다 밴프, 뭐 노르웨이 리우칸, 뭐 중국의 쌍교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밴프를 먼저 가봤는데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리우칸을 가보자 해가지고 리우칸을 또 한번 갔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듣고요. 그 송금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등반하고 지금 보면 좀 여러 가지 등반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청년 등반 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클라이머가 되고 싶은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정답은 사실 찾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등반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등반 이제 홀드를 디자인하는 쪽에 좀 등반 장비나 인공암벽 홀드를 디자인하는 쪽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역을 했는데 이제 그 클럽 샤머니 인공 암벽장을 이제 지금 선배님이신 김점숙 관장님이랑 이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암벽장 관련해서 일을 좀 배우고 저희 선배님이신 김점숙 관장님 이제 따라서 토탈 클라이머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고산 경험이 없기도 하고 해서 약간은 벽등반을 좀 위주로 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산악부를 하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많이 이제 돌아다녀 보다 보니까 참 세계에는 참 갈 곳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곳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가자고 마음을 먹으면 못 갈 곳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 주변 선배님들도 그렇고 뭐 이제 대학산학부 다른 학교 대학산학부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에서 자주 가지 않는 등반지를 저희가 갔다 와서 이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그런 등반지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등반을 가게 되는 그런 팀들을 보면서 이쪽으로 한번 정말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많은 뭐 해외 등반지를 한국에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뭐 지금도 이제 하루제 북클럽 이런 곳에서 산서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시지만은 이제 실질적인 등반에 사용되는 가이드북이나 뭐 토포 같은 것을 번역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번역을 한국어로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좀 더 세계적인 등반지에 이제 발을 디딜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꿈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측하기 좋은 시즌에 대해서 아까 성문 형이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그 개월로 따지면 한 몇 월쯤이 좋은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몇 월? 네,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네요. 이게 노르웨이가 좀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그 위도 차이가 좀 심해서 뭐 위도에 따라서 약간 이제 피크 시즌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좀 겨울이 긴 편이라서 한 12월 초에서 3월 초 정도까지는 이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리우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초에서 2월 말정과 최고 이제 피크 시즌이라고 이제 노르웨이 등반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전에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사실 막 밴프나 제스퍼 이런 등반지 사진들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둘 다 안 가봤지만 둘 다 아까 가봤다고 하셨으니까 두 지역에 뭔가 큰 차이가 있나요? 그 뭔가 느끼는? 아니면 두 군데, 두 지역에 뭔가 확실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년도 저희가 갔을 때가 워낙 이제 기온도 많이 낮고 수량이 많았어가지고 그 캐나다 밴프 갔을 때 빙질이 워낙 좋았던 탓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산지도 이제 고산이 많고, 그러니까 뭐 밴프 그쪽에 이제 로키 산맥이 있는 쪽에 있어서 보통 이제 2천에서 3천, 뭐 3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치도 상당히 좋고 그 벽의 규모도 엄청 큰 곳이 많았습니다. 그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리우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밸리 계곡의 안쪽으로 내려가서 하강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형태로 등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밴프에서처럼 이제 탁 트인 경치의 느낌은 좀 없었고요. 이제 고지대에 있는 등반지로 좀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도 경치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19년도 리우칸이 너무 이제 빙질이 좋지가 못했어서 약간 그 계획했던 등반을 못했던 것에 대한 이제 좀 불만이 사실 좀 많았어서 개인적으로는 리우칸이 참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면서 조금 밴프에 비해서는 약간 매력이 떨어지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다시 보다 보니까 뭐 이제 빙질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비슷한 뭐 크고 이제 어려운 등반을 하는 루트들도 많이 있고 네, 경치가 멋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밸리 아래로 이제 내려갔다 등반을 하는 거랑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거랑 그거에서 이제 큰 좀 느낌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는 제대로 다 못 들었는데 지금 막 이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빙질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빙질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전반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이유인 건지 아니면 유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몇 년간 빙질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스코틀랜드 갔다 왔는데 거기 현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코틀랜드 또한 눈이 많이 안 오고 있고 적설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점점 이제 얼음이 어는 그런 루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사람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노르웨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면 이게 전반적인 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노르웨이 현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리우칸 안에 있는 올드스쿨 호스텔이라고 해서 클라이머 분이 운영하시는 호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갔을 때 이제 등반하시는 분들을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를 짧게나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최근 몇 년 동안이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년 뭐 가까이 제 체감상으로 거의 연속적으로 매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등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리우칸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상당히 좀 최근 몇 년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서도 19년도 그때가 많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도 들어서 이제 리우칸 등반 커뮤니티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20년도에는 빙질이 좋았다는 게시글들을 꽤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약간 영향은 좀 있지만은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진 않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없으시죠? 일단 네, 지금 질문이 뭐 아무튼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국내에서 아마 많이 가보신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노르웨이 빙벽 등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최근에 겨울에 보면은 얼음이 잘 안 얼고 한국에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빙벽을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노르웨이나 그런 빙벽으로 유명한 밴프 이런 데로 우리나라에서도 빙벽을 하러 막 찾아가야 하는 이런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오늘 또 빙벽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뭐 재밌는 발표였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분이 아주 뭐 나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주 젊은 등반가라서 또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를 잘 해주신 송금진 님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세미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